미국에서는 3대 지수가 있죠. S&P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이렇게 3대 지수가 있고 현재 보시는 차트의 흐름은 나스닥 차트 주봉상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상당히 긴 주봉상의 차트 흐름이고 자, 보시게 되면 이 하단에 이 박스권 구간 있죠. 이 박스로 쳐놓은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냐. 자, 뭐 주식이나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죠. 부동산을 대출로 한 주택담보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죠. 경제 위기가 오면서 이 박스권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자, 보시게 되면 미국의 3대 지수가 있다고 했죠. 이 당시에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200을 약간 오버를 한 상태였죠. 2200을 오버한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대략적으로 단기간에 1000 밑으로 빠졌다라는 거죠. 미국 지수가 물론 나스닥도 빠졌지만 다우지수, S&P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단기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단기간에 50% 이상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때와 똑같은 돈을 시중에 풀어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명분 하에 코로나 때와 똑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어요.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했고 이쯤에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부정하에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은 언젠가는 시장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화폐는 한정된 내에서만 발행을 해야지 미국처럼 막무가내로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발행을 했다가는 언젠간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반대 급부하에 비트코인이 탄생했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만으로도 미국의 기축통화에 달러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거 간단히 이거 알아두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쇼크 이후에 현재 쭉 상승을 했죠. 이 박스 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이 단기간에 미국 증시가 50%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반대 급부하에 탄생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존재 이유만으로도 기축 통화에 달러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꾸준히 상승을 했고 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대비 대략적으로 이 떨어진 수치 대비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이때 쇼크를 받고 쭉 상승을 하면서 이 저점 대비 현재 16.6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물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해서 더 상승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3대 지수가 있다고 했죠. S&P 지수나 다우 지수가 있는데 나스닥 수치로 계산하게 되면 다우 지수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폭락하고 나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6.8배 정도 상승을 했고 S&P 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 폭락 대비 현재 대략적으로 7.2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다우지수나 S&P 같은 경우는 지금 폭락 저점 대비 이 반등폭을 보시게 되면 6.8 대 7.2니까 거의 뭐 커플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커플링으로 지금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현재 나스닥만 나홀로 상승이라는 거죠. 미국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의 버블이 상당히 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 뭐 지금 많이 상승했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S&P 지수나 다우 지수도 이런 식으로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은요. 이런 식으로 S&P나 다우 지수가 상승폭. 물론 나스닥이 기술주기 때문에 기술 반발력이 강한 건 맞아요. 강한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커플링으로 밑에서 받쳐줘야지만 나스닥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S&P 지수 대비 대략적으로 2배 이상 더 많이 상승한 시점이에요. 상승한 시점이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나스닥의 기업군들은 기술주의 실적으로 현재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많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부채 또한 제일 많은 기업군이 나스닥이라는 거죠. 나스닥 기업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버블 쇼크가 오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겠죠.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했던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게 연쇄 쇼크가 발생하면서 도미노 현상이죠.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질 가능성을 현재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 나스닥은 상당한 버블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내가 S&P 다우 지수가 여기 붙어 있고 나스닥 여기 붙어 있죠. 지금 이격이 상당히 2배 이상 벌어진 상황이죠. 물론 나스닥이 폭락한다고 하면 미국 지수 중에 S&P나 다우지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 미국 지수 3대 지수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90%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나스닥발 버블이 터지면서 급락이 오게 되면 S&P 지수나 다우지수는 버티지 못하겠지만 이 떨어지는 속도가 틀리겠죠. 뭐 나스닥이 2를 폭락하게 되면 뭐 S&P나 다우지수 그동안 못 따라 올랐으니까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반대로 나스닥이 1을 반등을 하게 되면 S&P 다우지수가 2를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상호간에 이격을 맞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 나스닥 위치가 상당히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상당히 불안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왜 말이 또 안 되냐면 일단 뭐 해외 선물 차트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분석은 시장에서 말하는 기본적 분석이죠. 뭐 시황을 바탕으로 진폭을 계산해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제 기본적 분석상 상당한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당한 버블일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좀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 추후 설명드릴 텐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가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물론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한 달 이내에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장기로 봤을 때는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였어요. 90% 이상.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중장기적인 큰 추세는 커플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해서 현 시점에 나스닥 버블 쇼크가 뭐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땐 조만간 터질 거라 보는데 현 시점에서 나스닥 버블 쇼크가 발생하면서 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한다면 비트코인이 나스닥 하락과 무관하게 그전엔 계속 커플링으로 움직였는데 디커플링으로 현재의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기본적 분석상 나스닥은 위치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해외 선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죠. 자 이때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 뭐가 있었냐? 이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했죠. 코로나19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해서 단기간에 경제 금융위기가 왔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미국에서 뭘 실행을 했느냐? 이 구간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와 똑같은 시장의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죠. 돈을 무한대로 풀어냈죠.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서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내니까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내니까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음, 뭐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비트코인에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 거기에 진입할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증시, 부동산, 비트코인에 들어가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죠. 코로나 쇼크가 이때 발생하고 전 세계 금융위기니까 이때 당시 미국에서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고 뭐 그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전 세계 경기 부동산 비트코인을 띄워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했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 정책을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 시중에 풀려 있던 유동성 자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정책을 실행을 했죠. 자, 이 당시가 어떤 당시냐? 이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어떤 비트코인이 어떤 시점이었냐? 이때예요. 자, 이때 폭발적인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 잠시만요. 이때 당시 언제였냐면 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쯤에 비트코인의 위치. 자, 위치가 어디였냐면 자, 이때 당시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아마 이때가 코로나 쇼크 거예요.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쇼크 발생했을 때가 그렇죠. 2020년도 3월달 뭐 증시도 쇼크를 맞았지만 비트코인도 동시 쇼크를 맞았죠. 이때죠. 2020년도 3월달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폭락을 했죠. 이게 워낙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게 안 빠져 보이는데 워낙 많이 올라서 안 빠져 보이는데 이때가 코로나 쇼크죠.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비트코인 또한 대략적으로 10,000불에서 50% 이상 폭락을 했죠. 50% 이상 폭락을 맞았어요. 코로나 쇼크가 발생하니까. 그러고 나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뭐 증시, 부동산에 투입이 되면서 이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죠. 이때 이후에. 그러고 나서 1차 조정이 오고 나서 지금 2차의 고점 구간에 자, 이때가 언제냐? 2021년도 뭐 10월 달부터 뭐 11월 경인데 11월에서 12월 경. 자, 이때 고점 구간에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겠다. 현재 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뭐 경기를 띄워놨고 했으니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 정책을 실행하겠다. 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냐? 비트코인의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냐? 이미 전고점을 한번 넘겼죠. 전고점을 한번 넘긴 상황에서 이 전고점을 한번 넘긴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했지. 금리 인상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자산으로 1억 이상 돌파를 할 거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1억 가자 많이들 했죠. 뭐 1억 이상 돌파를 한다. 뭐 10만 불 이상 돌파를 한다. 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미 증시인 나스닥이 폭락을 하니까 비트코인 또한 어떻게 됐냐? 이 고점 7만 불 정도죠. 한 6만 8천 불 라인부터 금리 인상 쇼크를 받고 거의 16,000불 라인까지 폭락을 했죠. 이때 커플링으로 움직인 거죠. 미 증시와 나스닥이 커플링으로 움직였고 대략적으로 쇼크를 받고 하락을 한 뒤에 어느 시점부터 상승을 했냐? 2023년도 1월경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시작을 했죠. 2023년도 1월경부터 2022년도 2023년도 1월경부터 상승을 시작했는데 자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언제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냐? 2023년도 1월 이경이죠. 이때부터 지금 거의 원웨이 상승이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때 나스닥이 원웨이 상승을 이어가니까 비트코인 또한 나스닥을 따라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1월경부터.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한 달 이내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큰 추세 흐름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뭐 이건 미국에 잡아놓은 거긴 하겠지만 해서 현재 나스닥은 아까 기술적 분석상 상당한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나스닥은 상당히 버블일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 분석상 상당히 버블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불안한데 이게 사실상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거라 봤어요, 솔직히. 근데 뭐 이 금리 인상 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거라 봤는데 이 결과는 돌파를 해버렸죠.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해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죠. 양적 완화를 실행해서 이제 시중에 인플레이션 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돈을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 정책을 실행을 했죠. 그래서 돈을 걷어들여서 증시가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 인플레이션이 완전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최고점의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넘겼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완전 버블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어디가 주관적으로 어디까지나 완전한 버블이라고 보는 거죠.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았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 3대 지수인 S&P나 다우 지수가 받쳐주면은 가능은 하겠지만 S&P나 다우 지수가 저런 식으로 밑에서 받쳐주면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 나스닥 나 홀로 상승이라는 거죠. 미국 지수 중에서도 지금 S&P 대비도 진폭으로 2배 이상 S&P 7.2배 상승이죠. 그리고 나스닥 16.6배 상승이면 2배 이상 더 상승을 한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도 나스닥 수치로 S&P나 다우지수 수치로 따지게 되면 뭐 어디가 제일 기준이지만 이 만 라인에 붙어 있는 게 맞아요. 한 이 정도 라인에. 한 이 정도 라인에 맞춰 한 만 라인 정도? 한 만 라인 정도에 붙어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보시게 되면 이 추세선을 연결할 때 고점과 고점이 나와야 최소 두 개의 고점과 고점이 나와야 추세선을 작동을 할 수 있고 두 개의 저점과 저점이 나와야 추세선을 연결할 수 있는데
자,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개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그럼 주가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붙게 되면 이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붙는 시점에 이런 시점이 저항 라인이겠죠. 자, 이 두 개의 고점과 고점을 보고 자, 쭉 가서 보시게 되면 쭉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이때 당시에 그 현재 포지션도 지금 나스닥 쪽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정확히 이 추세선 저항 라인에 걸려서 이때 아마 몇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 추세선 상단 저항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빠른 속도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해서 이때 현재 해외 선물점 포지션을 이 나스닥 및 아시아, 유럽 증시를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거죠. 떨어질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현재 단기 저항 조정 라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조정 라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완전한 브레이크, 뭐 제가 보는 기점이 하지만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기점으로는 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의 하단을 작도해서 보시게 되면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이게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하면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현재 얘가 최소 브레이크 걸리기 위해서는 직전의 저점 라인이나 이 구간이죠.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 지지 라인 내지 아니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죠. 이 추세선의 시작, 이 지점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와야 장기적인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의 조정 파동이 이 정도 빠졌죠. 실질적으로 이 정도 지금 빠졌는데 이게 완전한 브레이크가 걸리기 위해서는 아직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거죠.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저 정도로 빠지게 되면 과연 비트코인이 현재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질 거라 보고 있긴 하거든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어차피 제 개인적인 주관이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기상 어떻게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대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드로잉 없이 나스닥 어떻게 보면 대박스권 상단이라 보시면 되고 뭐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 흐름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 쇼크 저점까지 내려가는 거죠. 금리 인상 쇼크 저점까지 지금 하락을 하는 건데 이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냐? 이때였죠.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은 비트코인은 16,000불 라인이에요. 물론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다가 현재 금리 인상 쇼크의 고점 라인까지 때렸죠. 비트코인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68,000불 라인을 넘긴 건데 68,000불 라인 넘긴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금리 인상의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긴 상황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대략적으로 한 50% 상승을 했죠. 쇼크 대비 드로잉 없애기. 자, 금리 인상의 쇼크 대비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상승한 것 같긴 해요. 금리 인상의 하락 쇼크 대비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 대략적으로 50%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현재 그대로 다 돌렸죠. 물론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커플링 움직였지만 한 50% 정도까지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 나스닥이 본격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 물론 비트코인의 떨어지는 속도는 나스닥에 비해서 좀 약할 수는 있는데 나스닥에 비해서 좀 약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100%못 따라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나스닥이 쇼크를 맞고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도 나스닥 갖고 똑같이, 왜냐면 나스닥가 똑같이 떨어지면 지금 16,000불 라인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16,000불 라인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따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 속도가 좀 약간 좀 덜 떨어질 수 있죠. 해서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정책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을 규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계속 규제를 하죠. 비트코인을 계속 규제를 하면서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계속 제도권에 집어넣고 있죠. 비트코인을 규제를 하면서 현재 계속 제도권에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제도권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가기. 보시게 되면 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권에 계속 집어넣고 있죠. 왜냐면 제도권에 한번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면서 제도권에 계속 집어넣는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 상식으로는. 왜냐면 비트코인 존재 이유만으로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압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정의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때 만들어졌다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미국 쪽에서 주택담보보실대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해서 경기가 위기에 빠지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야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서 유동성을 살리자.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반대 급부하에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죠. 시장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냈다가는 언젠가 경제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나는 반대 급부하에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는데 제도권에 집어넣는 것, 제도권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뭐 제가 보는 관점이 어디까지나 이 비트코인은 물론 쇼크를 맞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요. 이 중장기적으로. 그럼 미국에서 왜 지금 제도권에 계속 집어넣느냐 비트코인을.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완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이게 만약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상승하더라도 이게 완전 수급이 완전 몰리면서 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수급이 완전 몰리면서 드로잉 없애기 이런 식의
빠른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의 빠른 급등이죠. 이런 식의 빠른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 기축통화 달러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승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게 달러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가 압박을 좀 덜 받겠죠.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지금 제도권에 계속 집어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을 미국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겠죠. 물론 상승하는 걸 막지 못하겠죠. 상승하는 걸 막지 못하겠지만 현재 제도권에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호재지만 뭐 현물 ETF, 선물 ETF가 단기적인 호재지만 중장기적인 악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상승을 하겠지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앞전 같은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현재 미국 쪽에서 각종 제도권에 집어넣고 이걸 가격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1억 이상, 뭐 물론 1억 이상 올라갈 거라 봐요. 1억 이상 물론 충분히 올라갈 거라 보는데 그 전에 쇼크를 한번 맞긴 맞을 거라 봐요. 쇼크를 한번 맞을 거라 보고 이게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왜 중장기적으로 일단 1억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높냐? 뭐 제가 보는 관점인데 이 보시는 차트 보시는 내용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자산 기준이죠. 자 1위는 뭐 불변의 법칙 골드가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유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랑코, 알파벳, 아마존.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뭐 아랑코는 워낙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 대부분 미국에서 대부분 상위 자산은 대부분 미국에서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컨트롤을 할 수 미국이 단기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기업 같은 경우 이거 보시게 되면 거의 시가총액 거의 90% 이상이 미국이 잡고 있어요. 미국이 들고 있다는 거죠. 자,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각종 규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실상. 뭐 맘만 먹고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알파벳 같은 걸 어떻게 죽이느냐. 달러를 압박하게 되면 어떻게든 각종 규제를 해서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자산 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이 소유 국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산이고 또한 한 국가에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골드를 죽여야 되겠다면서 뭐 시장에 있는 골드를 순간적으로 풀어내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국가들이 받게 되면 사실상 미국은 주도권을 잃게 되거든요. 또한 자산 중에서 실버 같은 경우도 소유 국가가 없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소유 국가가 없는 자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근데 비트코인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 자국의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달러 반대 급부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사실상 가장 이상적이지만 비트코인을 왜 규제를 하면서 없애지 못하느냐. 이 비트코인도 소유 국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골드와 실버와 같은 성격을 띠는 자산이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단기적으로 폭락을 시킬 수 있겠죠. 미국에서. 뭐 보유 물량을 순간적으로 시장에 던진다라든지 해서 단기적인 폭락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이거 폭락시키겠다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을 전부 던졌는데 다른 국가에서 그 물량을 다 흡수를 한다. 그럼 미국에서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컨트롤할 수 없고 비트코인이 가진 성격 자체가 달러 반대 급부에 만들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을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골드, 실버
같은 소유 국가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없다. 물론 골드 이상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이 골드하고 실버 이 중간 라인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골드하고 실버 이게 현재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골드하고 실버의 중간까지는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1억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그 시점이 어디냐? 이제 그 시점이 어디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자, 일반적으로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죠. 잠시만요. 알았어. 왜 이래. 이제 많이들 뭐 착각하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 경기가 금융위기가 오니까 여기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시중에 갈 것 없는 유동성 자금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에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여기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 아니,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죠.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역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렸죠. 미국에서. 올라가니까 이걸 막고자 이제 금리 인상 정책을 실행을 해서 금리 인상 정책을 실행해서 물론 증시는 빠졌지만 증시는 단기적으로 빠졌지만 인플레이션은 현재 어느 정도 해결한 상황인 거죠. 현 시점은 잡힌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때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폭발적인 이 고점에서 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이 물론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내재되어 있었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보다는 사실상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2007년도, 2008년도에 뭐가 발생했냐? 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그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곡물 가격, 전체적인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죠. 대략적으로 2006년부터 2006년도 이제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 2007년에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회적 물가 상승을 확산되어 경제 위기를 일으켰죠.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기후의 영향을 받게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전체 농산물 가격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 옥수수, 그다음에 밀, 뭐 라이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물론 사람의 주식이기도 하지만 그걸 먹고 자라는 뭐 가축, 뭐 소나 돼지, 닭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산물이 다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이때 당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아까도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그 미국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미국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폭발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지금 보실 차트는 농산물 차트예요. 농산물 차트고 언제부터의 흐름이냐? 농산물 차트고 언제부터의 흐름이냐? 보시면 일단 2015년부터 차트인데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자, 이때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당시죠.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자, 이 당시가 어느 구간이냐? 이때 당시가 에그플레이션이에요. 농산물 가격이 폭발적으로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 기후 변화 그로 인해서 작황 감소로 인해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자, 이때 당시가 에그플레이션 당시에 전체 농산물 가격이에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전체적인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이때 당시 에그플레이션인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났죠? 어떤 상황이? 에그플레이션 상태의 고점 구간인데 이때죠. 에그플레이션의 고점의 상황인데 에그플레이 고점의 상황이죠. 최근에 에그플레이션 고점을 넘겨버렸다는 거죠. 농산물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의 고점을 넘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상승 속도가 거의 에그플레이션에 맞먹는 상승 속도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켰죠. 에그플레이션 고점을 넘겨버렸다는 거죠. 이래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전체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물론 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내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물가 상승이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맞물린 거죠. 맞물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올라갔던 인플레이션보다는 물가 상승보다는 사실상 이때 딱 이 타이밍에 농산물도 같이 급등을 해버렸다는 거죠. 농산물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하니까 그 물가 상승이 지금 잡히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해서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한 거죠. 여기서 물론 돈을 풀어냈던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하지만 이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증시가 폭락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판단하에 전체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국에서 이거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잡힌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폭발적인 물가 상승이 미국에서 현재 금리 인상 정책을 잘해서 이게 현재의 인플레이션 잡힌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타이밍 어떻게 보면 아다리가 좀 맞은 거죠. 타이밍 맞게 타이밍이 맞게 이때가 그렇죠. 타이밍이 맞게 전체 농산물 가격의 고점을 찍고 조정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맞춰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잡힌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요인이 훨씬 크죠.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잘 실행해서 현재 물가 상승이 잡힌 게 아니라 그 타이밍쯤 맞춰가지고 다행히도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 당시에 금리 인상을 실행한 상황에서, 만약 금리 인상을 실행한 상황에서 농산물이 버티고 있었죠. 이게 하락을 하지 않고 농산물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마침 타이밍에 맞춰서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단적으로 여기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버티고 있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만약 상승을 했죠. 이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죠. 그럼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바로 진입할 수 있던 리스크가 있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버티고 있었죠. 여기서 버티고 있거나 상승했으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잡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폭발적인 물가 상승은 이 에그플레이션 당시처럼 전체 농산물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인데, 자 보시게 되면 이 장기적으로 2014년도부터죠. 이 장기적인 이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대략적으로 기간이 몇 년이죠?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바닥에서 5년 정도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에서 한 5년간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5년간의 박스권 흐름을 5년간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 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신고가를 찍고 에그플레이션 이상의 고점을 찍고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강한 지지 라인이죠. 현재 이쪽 트렌드 라인 자체가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물론 지금 이게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에 붙어 있고, 여기서 물론 현재 지구 온난화가 잡히고 기후가 안정이 돼서 작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철저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안정이 되고 기후 변화가 안정화된다. 그로 인해서 농산물이 예전처럼 안정적인 작황을 보이게 되면 물론 증시는 살아날 수 있겠죠. 하지만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해지죠. 그로 인해서 작황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농산물 가격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 설명드렸다시피, 자, 코로나19 당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얘기했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하지만 그로 인한 물가 상승도 내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해서 작황 감소로 인해서 2007년도 에그플레이션 직전의 고점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 요인이 제가 봤을 때 훨씬 커요. 폭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타이밍에 맞춰서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농산물 가격이 안 떨어지게 버티고 있었으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못 잡죠. 또한 못 잡을 뿐더러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경기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실행하는 시점에 농산물 가격이 잡혔다라는 거죠. 농산물 가격이 잡혔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하는 고, 작년 2020년도 마지막 FOMC죠.
파월이 그렇게 발언한 걸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 해서 추후에 상황을 보고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추가적인 인하,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날렸죠. 연준에서 날렸지만, 그거는 현재 농산물 가격이 여기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조정을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연준에서 뭐 금리 조정이나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중요했던 지지 라인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저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금리는 동결이나 인하는 절대 못하죠. 왜?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뭐 단적으로 식생활에 필요한 뭐 밀가루, 빵, 뭐 기타 등등 뭐 전체적인 뭐 육류,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은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일으키니까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도 올라가지만 밀도 올라오고, 밀도 올라가지만 뭐 라이스, 쌀도 올라가고,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람의 주식이기도 하지만 이 가축의 주식이기도 하죠. 이 농산물이 움직이게 되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고, 소비자 물가 상승하는 거고,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현재 지지라인에서 많이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미국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농산물 가격 상승을 인한 인플레이션,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막기 힘들다는 거죠. 양적 완화에 인한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은 물론 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 이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으로 좀 막기 힘들어요. 막기 힘들게 되면 바로 뭐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제가 보는 가장 큰 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모든 키는 현재 전체적인 농산물이 잡고 있다고 해도,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잡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게 아니라, 미국의 현재 금리 인상 정책으로 현재 인플레이션 잡히면서 증시가 상승한 게 아니라, 전체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 후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후에 현 시점 안정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잡힌 요인 비중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았으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절대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전체 농축산물 가격은 현재 조정 중으로 가장 강한 지지라인에 진입한 시점으로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미국의 FOMC에서 작년에 했던 파월 연준에서 말했던 뭐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180도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뭐 연준이 잘하는 거죠. FOMC 연준이 잘하는 건데 언제든지 180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보는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시게 되면, 일단 비트코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이 상승이 뭐냐? 비트코인이 이제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했는데, 여기서 끌어올린 요인은 1차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끌어올리고, 거기에 현물 ETF 승인 확정 재료를 타고 현재 상승을 한 거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1차적으로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왜냐면 그 커플링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나스닥이 1차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도중에 SEC에서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준다 라는 재료를 타고 올라갔죠, 현재. 근데 이제 그전과 틀리게 요번 SEC 현물 SEC 승인은 뭐 사실상 기정사실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이 금융에서 블랙록이라든지 그레스케일에서 내오는 현물 ETF를 SEC에서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몇백 건의 줄소 소송,
줄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EC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 확정 재료를 타고 상승을 한 거거든요. 뭐 그전에는 현물 ETF가 승인 날 수도 없다. 승인 날 수도 있고 승인 안 날 수도 있다. 어떻게 불확실성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SEC에서 승인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확정 재료를 타고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 증시 경원중에 그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1차로 끌어올려주고 지금 현물 ETF 승인 거의 확정 기정 사실로 인해서 2차로 끌어올려줬는데 막상 승인 확정이 나면 이 어떻게 보면 뉴스가 나오는 거죠. 소문이 끌어올렸고 뉴스가 나오는 시점인데 이게 제가 보는 것처럼 재료가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재료가 소멸될 수 있고 현재 나스닥의 위치가 상당히 불안하고 이게 만약에 고점이라면 나스닥의 현 시점에 고점이 나온 거라면 아직 조정폭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조정폭이. 이게 나스닥 현재 고점이라면 조정폭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브레이크를 멈추기 위해서는 직전의 저점이나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지라인까지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데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데 과연 현재 이 브레이크를 멈추기 위해서는 현재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브레이크를 멈추기 위해서는 직전의 저점이나 아니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 직전의 저점이나 횡상으로 움직이는 조정폭까지 밀어줘야 되는데 만약 이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스닥 커플링이 걸려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겠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을 작동을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윗거로 찍었을 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스닥도 이 추세선 저항 라인에 지금 걸려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1번 프레임상 상당히 긴 프레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뭐 추세선은 뭐 긋는 사람 따라 다 틀려요. 다 틀리지만 현재 상당히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한 번은 단기적으로 좀 찔러주고 있지만 이 두 번째 찌를 때 단기적으로 지금 밑으로 빠진 거죠. 두 번째 찌를 때 밑으로 좀 빠진 거고 이 저항 하나로도 지금 상당히 버겁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저항 라인 하나로도 상당히 버거운 구간이죠. 상당히 버거운 저항인데 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또 작도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사실상 비트코인은 추세선 저항이 두 개예요. 이 흰색 선을 단기적으로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노란색 선상에 외추세선 저항이 같이 걸려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 흰색 선상의 추세선보다 이 노란색 선상의 추세선이 더 강해요. 왜? 왜 흰색 선상의 하락 추세, 동각 추세의 저항보다 이 노란색 선상으로 움직이는 외추세 선상의
저항이 강하냐. 자, 흰색 선상을 일단 지우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대로 본 건가? 왜 흰색 선상의 동각 추세보다 이 노란색 선상의 저항이 더 강하냐. 자, 여기서 1차적 코로나 쇼크 이후에 폭발적인 비트코인이 코로나19 이후에 쇼크를 맞으면서 단기적으로 50%가 빠졌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코로나 쇼크를 맞으면서 뭐 미국 나스닥 지수도 빠졌지만 이때 코로나 쇼크 때 비트코인 또한 단기적으로 한 만불 라인에서 뭐 5,000불 이하까지 빠졌죠. 단기적으로 50% 쇼크가 맞으면서 폭락한 뒤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하니까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비트코인 이게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 노란색 선상의 추세선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1차적으로 폭발적인 상승, 1차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 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추세선에 1차에 작동할 수 있는 라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기반으로 두 번째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직전 고점을 살짝 넘기고 나서 한번 브레이크가 나오고 나서 직전 고점을 살짝 넘기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저점 라인을 높여주면서 반등을 시도를 했죠. 빠졌으로 나오고 나서 반등을 시도를 했고, 여기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았으면 이 저점 라인을 올려줬죠. 여기서 저점 라인을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라인을 올려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이 두 번의 저점은 올려줬지만 세 번째에서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세 번째 지지 라인에서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허리라인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허리라인이 무너진 거죠. 허리라인이 무너지면서 1차 하락이 왔고 허리라인이 무너지면서 2차 하락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은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허리라인이 무너지면서 2차 하락파가 와서 16,000불 라인까지 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34,000불에서 17,000불 거의 또 50% 폭락이 나온 거죠. 이 허리라인이 무너지면서 대략적으로 허리라인 기점이 뭐 35,000불, 뭐 6,000불이라 쳐도 34,000불, 36,000불, 18,000불. 대략 허리라인 34,000불 라인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50% 폭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17,000불 라인까지.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에서 중요했던 지지 라인이었지만 결국 버텨내지 못하면서 무너졌고, 자, 이런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번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두 번째 지지를 맞춰줬지만 여기서 무너지고 나서 지금 처음 붙는 저항 라인이에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처음 붙는 저항 라인은, 이런 저항 라인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어요. 그럼 프레임이 작은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이내에 외추세선 저항은 돌파를 할 수 있어도 이게 이탈하고 나서 2022년도 5월달에 이탈하고 나서 지금 현재 처음 붙는 저항 라인이죠. 이런 저항 라인을 단기에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할 때 하더라도 현재 이 매물대 자체가 상당히 높죠. 매물대 압박이 지금 이 매물대의 저항선의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저런 구간은 돌파할 때 돌파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도 여기 단기 슈팅이 나와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이런 같은 경우는 만약 단기적 돌파를 시도를 한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밀려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큰 하락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추세선 안으로 집어넣는다.
나가면 돌파 실패이기 때문에 더 밑으로 밀 가능성이 높고, 통상 저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계속 건드려주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대를 건드려주면서 여기에서 매물을 소화해야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통상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조정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지금 나스닥이 압박을 하고 있죠. 나스닥이 현재 조정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나스닥이 위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나스닥이 압박을 하고 있다. 커플링을 움직이는 나스닥이 압박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외추세선 이탈 후에 되돌림 저항까지 붙어 있는데, 저항이 하나라도 아까 버겁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저항 라인이 지금 하나로도 상당히 버거운 시점인데, 이 단기적으로 엊그저께 단기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빠졌죠. 이게 물론 뉴스가 단기적인 불확실성 뉴스가 나와서 빠진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추세선 하락 추세선 상단 저항에 결국 돌파를 실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항 라인이 맞은 거죠. 하락 추세선 상단의 저항에 맞은 거죠. 실질적으로 하락 추세선 대하락 추세선 상단 저항에 맞고, 맞은 후에 지금 엊그저께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온 모습인데, 이 흰색 선상의 하락 추세선도 워낙 대추세선이죠. 기간으로 따지면 벌써 시작한 날짜가 2021년도 6월이니까 이 흰색 선상의 추세선 저항도 버거운데,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노란색 선상의 외추세선 이탈 후에 되돌림 저항이 또 버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이제 산 넘어 산이죠. 흰색 선상의 저항 라인도 강한데, 지금 노란색 선상의 외추세선,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허리 라인인 저항 라인이 위로 또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두 개까지만, 그래요. 이게 두 개까지만 해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제로를 타 돌파할 수 있겠죠.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 저항 시점에 양저항 구간도 상당히 버거운데 지금 나스닥 저항이 같이 걸려 있다는 거죠. 나스닥은 이미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나스닥은 이미 저항을 막고 조정파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기술적 분석상 이 두 개의 추세선 저항도 버거운 시점인데, 나스닥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나스닥이 이게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면, 나스닥이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은 직전의 저점이나 횡상으로 움직이는 가장 강한 지지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커플링으로, 나스닥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아직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 구간까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예측을 해보면, 이 노란색 선상의 추세선, 동일 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해서 하단에 붙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 있겠죠. 네, 작도를 할 수 있고, 만약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최소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은 음, 뭐 직전에 횡성으로 움직이는 뭐 32,000불 라인이나 뭐 최대 추세선 하단인 한 28,000불 라인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은 기술적 분석상 저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한 개도 버거운데 지금 양저항에 걸렸죠. 기술적 분석상 양저항에 걸리는 시점이고, 위로 나스닥이 또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스닥 압박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3저항이죠. 기술적 분석상 양저항, 기본적 분석인 나스닥 커플링 저항, 3저항이 같이 걸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어디까지는 뭐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뭐 참고해서 들으실 거면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시 경험 중에 물론 비트코인이 ETF 사실상 승인 확정이죠. 현물 ETF 소문이 나서 상승을 했고, 막상 승인 확정이 되면 재료 소문, 재료 소멸,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현재 상당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압박 구간에 걸려 있다. 또한 나스닥 압박도 같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들 해서 보시고 참고하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